자, 예제 17-9번 가지고 같이 묶음수 활동 차이 분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착 자원 관련해서 맨 앞에 먼저 언급이 있죠. 고착 자원으로 1200시간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자 1명당 36,000원 연봉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앞에 문제랑 좀 이어지죠. 응? 거기서 뭐 고정 예산 언제 짠 거겠어요? 연도 초에는 몇 개 만들 거라고 예상한 거야? 18만 개 만들 걸 예상한 거죠. 18만 개 만들고 그 다음 배치 크기는 150개를 한 배치로 예상했고, 그래서 배치 수는 작업 준비를 1200회 할 걸로 봤고, 한 배치당 6시간 쓰니까 시간으로는 7200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7200시간이면은 연봉 작업자 몇 명이 필요한 거야? 한 명이 1200시간이니까 6명 필요하고, 그러면 36,000원에 6명 곱하면 얼마 나와요? 21만 6천원. 그 밑에 있는 고정원가 21만 6천원이 그 6명의 고착 자원 관련된 원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당은 얼마씩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20원씩. 그래서 7,200시간 쓸 거라고 봐서 14만 4천원 예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생산한 거는 15만 1,200개 만들었어요. 실제 배치 크기는 얼마? 원래 예산상으로는 150개씩 했어야 되는데 140개씩 한 거죠. 그래서 1080회에 작업 준비를 했고, 위례당 6.25시간 들어가서 6750시간이 실제로 사용된 거야. 상황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거기 실제로 발생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변동 예산을 짜봐라. 자,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변동 예산부터 먼저 한번 짜보면, 변동 예산은 뭘 가지고 짜는 게 변동 예산이에요?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짜야 되는 거지. 실제로 생산한 건 몇 개? 15만 1200개. 그래서 산출량은 15만 1200개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계획대로 이렇게 짜면 돼요. 우리가 책임회계에서는 고정 예산을 이쪽에 적었잖아. 여기 적고 변동 예산을 가운데 적었죠. 근데 이게 똑같은 홍그린 책에 있는 건데, 활동할 땐 또 고정 예산을 반대 방향에 적어놨어. 지금 여기 안쪽에 적었지. 책임회계는 바깥쪽에 적어놨었는데, 예? 근데 뭐 우리 책임회계에서 했던 방식으로 좀 적어보면, 이쪽이 고정 예산이고 여기가 실제라면 연도 초에는 18만 개 만들 거라고 예상했고, 한 배치에 150개씩 해서 1200회의 작업 준비가 필요하다. 거기 6시간씩 해가지고 7200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이 7200시간은 우리가 SQ 표준 투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산출량 몇 개일 때 표준 투입? 산출량 18만 개일 때 SQ는 1200시간인 거죠. 7200시간인 거죠. 그다음 시간당 변동원가는 20원씩 해서 14만 4천원이 계획이었고, 고착 자원은 7200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6명을 확보하면서 21만 6천원이 예산이었던 거죠. 연도 초에. 그 다음 실제로는 몇 개 만든 거야? 15만 1200개를 산출했고, 실제 배치 크기가 140개여서 작업 준비는 1080회를 했고, 회당 6.25시간 해가지고 6,750시간을 한 거야. 이게 우리 책임회계 개념으로 보면 실제 투입, AQ에 해당되겠죠? 실제 작업한 거고, 여기에 시간당 21원 실제 배부율 넣으면 실제 발생한 거는 14만 1,750원. 그 다음에 고착 자원 원가가 22만 원. 이렇게 발생한 거야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변동 예산 짜보면, 여기서 변동 예산 짤 때는 산출량은 뭘 쓰는 거예요? 예상 산출량, 실제 산출량. 실제 산출량 15만 1200개를 쓰는 거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쓸 때? 계획대로 됐을 때의 숫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배치 크기는 예상 배치 크기가 150개였으니까 이거 150개로 나눠보면 몇 회 했어야 돼? 1008회. 그 다음 회당 6시간 했어야 되니까 6048시간을 썼어야 되는 거지. 이게 현재 산출량 기준 표준 투입. 거기다가 표준 배부율은 20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변동활동 원가에 변동 예산 나오죠. 그럼 12만 960원이고, 여기 고착 자원은 21만 6천 원이 계획이었지. 이렇게 짜면 변동 예산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주의둬야 될 건 뭐냐면 요걸 찾는 거예요. 묶음 수준에서 표준 시간 찾는 거. 응? 6048시간. 여기 SQ 찾을 때 산출량은 실제 산출량이고 배치 크기나 배치당 시간은 계획대로 했을 때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 가지고 이제 변동 활동 원가만 따로 띄어서 분석하면 변동 활동 원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변동 활동 원가 부분이죠. 요것만 따로 띄어서 분석할 때는 활동기 표준 원가에 썼던 방식과 거의 유사해. 가면 여기는 얼마예요? 실제 작업 준비한 게 6,750시간 썼고 시간당 21원에서 141,750원이고 썼어야 될 시간은 몇 시간이다? 6,048시간.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시간당 20 하면 여기가 129,960. 그럼 가운데 6,750에다가 시간당 20 이렇게 넣으면 차분석한 이 앞에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이거 VOH에 해당되니까 변동활동원가니까 소비차에 해당되겠죠? 여기서 21이나 20은 예를 들어 작업준비 시간당 누구한테 20원을 주는 건 아니지. 프라이스는 아니고 1시간 작업준비할 때 20원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21원이나 들어간 꼴이 된 거니까 여기에 전기도 더 썼을 수 있고 기름도 더 썼을 수 있고 뭐 간접 노동을 더 했을 수 있고 이건 소비 차이고 이쪽은 뭐야? 이건 능률 차이가 되겠죠. 능률 차이. 이해되시죠? 차이 분석 자체에 넣어보면 별로 어려운 건 없어. 근데 요거 할 때 중요한 거는 요거 SQ 찾는 거 6048시간 찾는 거 요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언급하면 여기서 능률 차이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분석한 거에 능률 차이의 의미 우리 활동 기준 아니고 그냥 표준 원가에서 VOH 능률 차이는 의미가 뭐였죠? 요게 지금 능률 차이잖아. 응? 이게 VOH의 능률 차이는 VOH 자체의 능률이다, 배부 기준의 능률이다. VOH 같으면 예를 들어 이게 노동시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VOH의 능률 차이는 배부 기준의 사용량 관리지 노동시간이나 기계시간을 관리해서 생기는 거잖아. 주로 배부 기준이 노동시간이니까 노동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VOH 능률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VOH 능률 차이지만 원인은 오버헤드 관리야 노동시간의 관리야. 이건 노동시간의 관리라서 오버헤드 자체의 관리와 관련이 없잖아. 반면에 ABC에서의 능률 차이는 이건 뭐의 능률이에요? 여기는 이 활동 자체, 작업준비 활동 자체의 효율성이잖아. 활동의 작업준비 시간을 더 쓰는 바람에 능률 차이가 생긴 거니까 어느 게 더 유용한 거야? 위쪽이 더 유용한 거지. 응? 그래서 이거는 ABC 원가 동인의 능률, 사용량의 차이로 생긴 거라서 능률이라는 게 사용량 관리로 생긴 거니까 관리 목적상 더 유용한 정보가 ABC 쪽에서 나오는 능률 차이가 더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지. 이거 2차 시험에 비교하면서 적도록 말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VOH의 능률 차이는 노동시간의 능률인 반면에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의 묶음순 활동, 뭐 단위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의 능률 차이는 오버헤드 자체 원가 동인의 능률이라서 이게 더 유용하다. 관리 목적으로. 응? 두 가지 비교하는 거. 이게 더 관리 목적상 더 유용하다. 응? 이게 관리 목적으로 더 유용한 분석이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 문제로 나오면 주의할 건 요 SQ 찾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SQ 찾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정활동원가. 고정활동원가는 여기 실제로 발생한 거는 얼마예요? 실제 발생한 게 22만 원이고
여기 예산 목표 금액은 지금 얼마였죠? 21만 6천 원. 우리가 표준원가에서 분석하듯이 하면 고정원가 뭐로 바꿔야 돼? 전부원가일 때는 단가로 바꿔서 배부하잖아. 그럼 얘를 단가로 바꾸기 위해서 기준조업도 하나를 선택해야죠. 그럼 여기 작업 준비 활동이니까 기준조업도 몇 시간으로 선택했을까? 이 문제 같으면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경우에는 묶음 수준 활동이든 단순 활동이든 고착자원, 고정원가는 이걸로 확보한 거. 몇 시간 확보했어요 지금? 7,200시간 확보했으니까 이 확보한 생산 능력을 일반적으로 기준조업도로 써. 7,200시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해 놨으니 그걸로 나눠서 배부율을 일반적으로 찬다. 별다른 언급 없으면. 그러면 시간당 얼마 나와요? 나누면 30 나오나? 맞아? 그 다음에 배부는 우리 배부는 오버헤드 차이 분석했을 때 우리가 공부한 건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배부는 AQ로 해, SQ로 해. 표준은 SQ로 하죠. 정상은 AQ로 하고. 그래서 여기 배부를 SQ 곱하기 SP로 배부한다고. 그럼 배부는 얼마였어요? SQ가 여기가 6,048시간이었으니까 거기다 30만큼 배부를 하게 되는 거지. 6,048시간에 30 하면 배부액이 얘가 얼마나 계산 안 적어놨네. 여기 배부는 요거 하면 18144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 앞에가 표준과 동일해. 이거 뭐가 되겠어요? 예산 차이나 소비 차이 되는 거고. 요거는 예산과 배부액의 차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조업도 차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활동 기준이면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거야. 하나가 더 있는 건 뭐냐? 이거 조업도 차이는 예산과 배부액의 차이라면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전에 쉬기 전에 뭐 했어요? 미사용 활동원가 있었죠? 여기서 미사용 활동원가는 얼마가 되겠어? 지금 확보는 몇 시간 했어? 7,200시간 확보했죠? 사용은 6,048시간 사용해서 6,750시간 썼어. 실제로 쓴 건. 6,750시간 썼잖아. 그래서 7,200시간 확보했는데 사용은 6,750시간만 썼으니까 이 차이가 뭐가 되겠어요? 확보와 사용의 차이. 이게 미사용 활동원가가 되는 거야. 7,200인데 6,750이니까 450시간에 시간당 30만큼 사용을 안 한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인 표준원가 차이 분석에 활동기준 경영이면 뭐가 더 있느냐? 묶음수 활동 차이 분석하면 조업도 차이 말고 미사용 활동원가 차이가 있다. 이때 주의될 거는 지금 여기 확보는 몇 시간 했냐면 7,200시간 확보했죠?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이거를 기준조업도로 쓴다고. 특별히 언급 없다면 활동기준의 원가 계산은 확보를 일반적으로 기준조업도로 사용한다. 우리 기준조업도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수요 측면 조업도로, 정상 조업도, 연간 기대 조업도, 공급 측면 조업도로, 실제 적체 조업도, 이론 적체 조업도 이렇게 있었지. 근데 이론 적체 조업도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 최저 조업도 그게 이 확보한 생산 능력이야. 7,200시간. 근데 이제 표준원가 쪽은 주로 배부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연간 기대 조업도, 기준 조업도를 많이 써요.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고정 예산상 조업도. 반면에 활동 기준 경영으로 나오면 우리가 확보하는 생산 능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얘를 일반적으로 기준 조업도로 사용한다. 그럼 7,200시간 기준 조업도로 썼고 그다음에 SQ는 지금 몇 시간이에요? 6,048시간이면 이 차이가 조업도 차이지. 조업도 차이는 기준 조업도와 SQ의 차이야. 미사용은 확보와 AQ 사용의 차이야. 사용은 얼마였어? 6,750시간. 요거는 미사용 활동원가인 거야. 그래서 미사용 활동원가랑 조업도 차이가 아주 정확하게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조업도 차이는 기준 조업도와 SQ의 차이, 미사용은 확보와 사용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여기서 여기가 0이고 그러면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부분은 어디까지일까? 이게 부가가치 활동이라면 여기 표준 시간까지 쓴 것만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거죠. 이건 가치를 창출하는데 활용하지 못한 거잖아. 이쪽은 아예 안 쓴 거고 이건 불필요하게 많이 쓴 거고. 응? 이 부분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부분이야. 부가가치 활동원가에 해당돼. 부가가치 표준에 해당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는 제거해줘야지. 자, 제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SQ고 여기가 AQ고 여기가 확보라면 여기서 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면 AQ가 어디로 가? SQ로 가겠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면 이 부분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여기가 AQ가 SQ로 가면 원가가 절감되나? 원가 뭐 때문에 발생해요? 확보 때문에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AQ를 SQ로 줄이는 건 원가 절감에 영향이 없어. 그래서 기존의 책임에게는 고정원가 이분석을 안 했던 거야. 반면에 지금 활동기준 경영에서는 그럼 얘를 AQ를 줄이면 뭐가 늘어나? 미사용이 증가하죠. 미사용이 증가하면 내년에는 뭐를 줄이면 되겠어? 확보량을 줄이면 원가가 절감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관리할 때는 확보를 줄여서 원가가 절감되는 거야. 그래서 고정원가의 경우에는 효율성을 높이면 바로 원가가 절감되지 않아. 효율성을 높이면 사용량의 AQ가 SQ로 줄어들고 그럼 미사용이 커져. 미사용이 커지면 내년에 미사용을 줄이면 원가가 절감될 수 있는 거지. 반면에 유동자원이다. 유동자원은 뭐죠? 변동원가죠? 변동원가는 얘는 어떻게 되냐? 좀 지워도 되겠죠? 유동자원은 미사용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얘는 확보와 사용이 어떨까? AQ가 나오면 유동자원은 그게 그대로 확보량이야. 쓴 것만큼 확보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 AQ는 얼마냐면 6,750이고 여기 SQ는 6,048시간이잖아. 그럼 얘를 1로 줄이려면 효율성을 높이면 AQ가 SQ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AQ가 줄면 확보도 바로 줄일 수 있으니까 원가 바로 절감되는 거야. 얘는 미사용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효율성만 높이면 유동자원, 변동원가 바로 절감돼. 반면에 고정원가는 효율성을 높이면 미사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미사용이 늘어나면 내년도에 확보량을 줄이면 원가가 절감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고정원가의 경우에는 이 사용량의 관리, 효율성의 관리도 있고 생산 능력의 관리, 미사용을 관리하는 게 함께 가면서 원가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게 생기면 미사용은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활용 방안을 찾든가 줄이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눠지니까 활동기준 경영으로 들어오면 미사용이 따로 계산된다. 그리고 계산 문제로 기억할 거는 조업도 차이는 기준 조업도와 AQ의 차이야, SQ의 차이야? 조업도 차이는 예산과 배부액의 차이야. 근데 배부는 AQ로 한다, SQ로 한다? 표준원가 방식이니까 SQ로 하고 그러면은 기준 조업도와 SQ의 차이가 조업도 차이야. 반면에 미사용은 확보와 사용의 차이가 미사용이다. 이 두 개 약간 다르니까 두 개 컨셉은 좀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자, 요거 계산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뒤에 계산 문제 좀 볼게요. 계산 문제로는 16번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죠. 1238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연초에는 몇 개 만들 거 예상한 거예요? 2만 개 만들 거 예상한 거죠. 배치 크기는 20개 계획했고, 그래서 100회 하고 회당 5시간에서 500시간 계획했던 거 시간당 100원이었습니다. 단기 실제 발생한 거는 3만 개 만들었고 150개씩 해서 200회 4시간 해가지고 실제 한 게 800시간. 그래서 AQ는 작업 준비를 800시간 했고, 그 다음에 시간당 AP가 120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SP는 얼마였어야 되는 거야? SP는 100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SQ만 찾으면 돼. SQ 찾을 때는 실제 생산한 게 3만 개. 예상 배치 크기는 몇 개씩? 200개씩이었죠. 그럼 몇 회 했어야 되는 거야? 150회 했어야 되고, 회당 몇 시간이 계획이야? 5시간이 계획이니까 여기다 5시간 곱하면 얼마예요? 750시간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 얘만 찾고 나면 800시간에 120, 여기 100 넣고 나면 여기가 소비 차이, 얘가 능률 차이니까 계산은 뭐 크게 복잡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 SQ만 찾고 나면 계산은 오히려 심플하기 때문에 오버헤드 차이 분석보다 더 간단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17번도 VOH만 해보시면 VOH, FH 떼어내고 VOH만. 자, 실제는 몇 회 했어요? 100회 작업 준비했고 회당 5.6시간이니까 560시간이 실제 사용한 시간이죠? 560시간이 실제 사용한 시간이고, 그 다음에 실제 시간당 제조간접 원가는 4,000원. 그 다음에 SP는 표준으로는 얼마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시간당 5,000원이 고정예산상 VOH의 배부율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만 잘 찾으면 되죠. SQ. 다음에 실제 생산한 건 23,000개고, 이건 실제 수량. 배치 크기는 몇 개였어야 돼? 250개를 한 배치로 처리했어야 되나? 맞아? 그럼 몇 회 했어야 돼? 이렇게 나누면 92회? 92회에 회당 몇 시간 쓰는 게 계획이었어요? 5시간. 회당 5시간이면 이거 얼마 들어가야 돼요? 460? 여기는 460시간. 그럼 가운데 560시간에 5,000원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여기 능률 차이는 몇 시간 차이 나는 거야? 100시간은 최적에 비해 더 쓴 거죠? 비효율적으로 작업 준비를 100시간 더 했어. 시간당 5,000원씩. 그럼 얼마? 50만 원 불리한 차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는 길에 FH까지 한번 해보면 여기 좁도 차이만 한번 해보죠. 여기 FH 예산 얼마였어요? 고정활동원가 예산은 360만 원이었죠? 360만 원으로 확보한 건 몇 시간이야? 120회에 5시간씩이니까
600시간 확보해 놓은 거지. 360만 원이 600시간 확보해 놓은 거니까 나눠보면 시간당 6,000원 되나? 맞아? 배분은 AQ로 한다, SQ로 한다? SQ로 하잖아. 여기 SQ 얼마였어요? 460시간이 SQ잖아. 거기에 6,000원 것만큼 배부하겠지? 그럼 조업도 차이는 얼마 차이나? 600에서 400은 140시간인가? 140시간에 시간당 6,000원만큼 과소 배부됐겠죠? 140시간에 6,000원 하면 얼마 나와요? 84만 원. 84만 원 과소 배부 불리한 차.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서 미사용 활동원가 찾으면 여기 확보는 얼마 한 거야? 600시간 확보한 거죠? 근데 표준 시간은 몇 시간? SQ는 460시간이죠. 460시간이어서 요게 조업도 차이라고 그랬죠? 이 확보한 거를 기준 조업도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기준 조업도와 SQ의 차이가 조업도 차이잖아. 미사용은 확보와 뭐의 차이? 사용의 차이. 실제 쓴 건 얼마야? AQ는 560시간이 실제 쓴 거잖아. 그럼 현재 생산 능력 중에 사용하지 않은 건 40시간분이 미사용이 되는 거지. 조업도 차이는 기준 조업도와 SQ의 차이, 미사용은 확보와 사용의 차이다. 아시겠죠?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니까 요거 구분해서 계산할 수 있게 해 놓으시고, 지금 있는 이 16번 17번 스타일은 되게 많이 나와. 응? 그래서 뭐 그걸 2분법 3법까지는 아니고 VH 따리 FH 따리 두 개 따로 해서 뭐 분석하는 거 문제는 없는데, 따로 해서 분석할 때 조심할 거는 SQ 찾는 거 조심하고, 그 다음 조업도 차이는 기준 조업도와 SQ 차이, 미사용은 확보와 AQ, 사용의 차이다. 이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 응? 그래서 오히려 문제 풀기는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더 간단할 거야. 자, 다시 앞에 가셔서 하나만 더 하면, 되게 거기 1202페이지 다시 돌아와가지고 1202페이지 원래 우리가 풀었던 문제예요. 거기서 요구사항 중에 안 푼 게 하나 있어서 요구사항 3번 요구사항 3번 한번 해보시면 1202페이지 요구사항 3번. 자, 그거는 지금 아까 여기 요 내용이죠. 그 앞에 문제가 예상 배치 크기는 얼마였고 150개. 일단 배치 당시 한 6시간이 계획이었어. 근데 지금 산출한 게 몇 개냐면 15만 1,100개라면 여기가 15만 1,100개다. 그러면 예상 배치 크기는 몇 개씩이었어요? 150개니까 이걸 150개로 나누면 몇 회가 나오죠? 1007.3333 이렇게 나오지. 응? 그럼 여기 소수점 0.333의 의미가 뭘까? 이게 의미가 뭐냐면 여기 한 배치 크기가 150개잖아. 그러면 이제 15만 1,100개를 만들면서 150개씩 한 배치로 처리한 거야. 그랬을 때 1,007배치는 150개가 꽉 찬 거야. 근데 이게 0.333은 뭐냐? 마지막 배치가 원래 계획은 150개 꽉 차야 되는데 마지막 배치가 3분의 1이다. 마지막 배치가 50개였던 거예요. 이게 3분의 1이라는 뜻이야. 여기서 소수점은. 마지막 배치에 차지한, 마지막 배치에서 계획에서 현재 실제 생산량이 차지한 비율. 요걸 의미한 거야. 있는지 이해되세요? 이게 3분의 1일 때 작업 준비는, 활동은 몇 회를 수행해야 돼? 배치 크기가 3분의 1이니까 활동도 3분의 1 수행하면 되나? 작업 준비는 여전히 한 번 해야지. 50개를 만들더라도 작업 준비는, 세팅은, 셋업은 다시 한 번 하고, 원래는 한 번 셋업하면 150개 만들었는데 마지막 셋업한 뒤에는 50개밖에 안 만들고 끝난 거야. 활동은 1회를 수행해야 되는 거야.
소수점 나오면 올림이야. 올림이라는 뜻은 아무리 소수점이 나오더라도 마지막 배치를 처리해야 되니까 활동은 1회 수행돼야 된다. 이게 0.2다 뜻이 뭐야? 마지막 배치의 크기가 계획상 배치의 크기가 20%라는 뜻이고 작업 준비는 여전히 몇 번 해야 돼? 한 번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몇 회로 봐야 돼? 1008회. 회당 6시간 하면 6048시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소수점 나오면. 이해되세요? 이게 묶음 수준 활동이잖아. 150개 한 배치당 한 번씩 활동이 수행되잖아. 그럼 150개 기준으로 중고정원가겠죠. 150개 배치 안에서는 금액이 안 바뀔 거 아니야. 근데 그 마지막 배치가 150개를 꽉 채우지 못하고 50개 채우고 끝난 거야. 그래도 활동은 한 번 수행해야지. 그래서 그거 올림한다는 거, 그거는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자원 모형 있어. 1203페이지. 활동자원 모형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앞쪽에 관련 원가 분석을 했잖아. 근데 그 관련 원가 분석을 활동별로 하고 싶은 거야. 활동별로.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오버헤드를 관련 항목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활동별로 관련 항목을 분석하려고 보면 활동 안에는 유동자원과 고착자원이 있다고. 그럼 유동자원은 사용량이 바뀌면 확보량이 바뀌니까 바로 관련 항목을 찾을 수 있어. 반면에 고착자원은 사용량이 바뀌더라도 확보량이 바뀌지 않으면 금액이 바뀌지 않겠죠. 여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여기 미사용이 지금 현재 여기 AQ가 6750이니까 예제야. 몇 시간 미사용했어? 여기 450시간 아까 미사용이 있었잖아. 근데 우리가 특별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 특별 주문은 작업 준비를 100시간만 하면 된다 라고 하면 그 특별 주문 수락할 때 이 고착 자원, 연봉 작업자는 새로 고용할 필요가 없잖아. 관련 항목이 비관련 항목. 비관련 항목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적을 때 뭐라 했냐면 확보량의 변동이 관련 항목이라고 적어놨어요. 기억나세요? 사용량이 바뀌면 유동자원은 확보량도 바뀌니까 원가가 바뀌어. 관련 항목이 들어가면 돼. 반면에 고착 자원은 사용량이 바뀌더라도 100시간 사용량이 늘어나더라도 확보량이 바뀌지 않으면 원가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고착 자원의 경우에는 확보량의 변동을 찾아야 관련 항목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이 컨셉을 이해해 놓으시면 돼. 거기 문제 가지고 볼게요. 그리고 그 뒤에 넘겨보시면 책에 1204페이지 위에 표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그 BSC 만든 카플란이 본인의 관련 항목 언급할 때 넣어놓은 표예요. 우리가 논의하는 관련 항목은 홍근 책에서 만들어 놓은 구조로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그 카플란 책에 들어가 있는 컨셉은 여기 위에 표에 한번 보시면 자원을 크게 세 개로 나눠놨어. 맨 위에 보면 조달 기간이 아주 단기간인 유동자원, 원재료, 시급, 고용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 앞쪽에 관련 원가 분석했을 때 변동 원가라고 보는 거야. 거기 보면 원재료, 부품, 일용직, 작업자 이건 다 변동 원가야. 앞쪽에 관련 원가 분석했을 때 변동 원가로 들어가는 게 이 아주 짧은 텀의 자원, 얘에 해당되고 맨 밑에 칸 세 번째 칸에 조달 기간이 아주 장기인 롱텀 커미티드 리소스. 이건 뭐냐면은 전체 생산 능력과 관련된 거야. 공장의 설비 1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넣었다. 그러면 이건 1년 기준으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얘는 비관련 항목. 그래서 거기 보면 단기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관련 항목이야. 그래서 문제에 관련 원가 분석을 할 때 문제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이 두 가지만 있는 걸로 논의를 한 거야. 그래서 고정원가는 안 바뀌고 변동원가는 바뀌고. 근데 고정원가 중에 언급 있는 거는 관련 항목에 넣죠. 뭐가 좀 한 명을 더 고용한다거나 일부 리스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그게 그 가운데 칸이야. 조달 기간이 중간 텀인 고착자원. 일부 리스해 준다거나 일부 작업자 한 명 더 고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관련 원가 분석을 할 때도 고정원가 언급 있으면 관련 항목에 넣잖아. 그게 요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련 원가 분석할 때는 변동 원가는 당연히 관련 항목이고 가운데 있는 인터미디어 텀의 커미티드 리소스가 언급이 있으면 그거를 추가적으로 관련 항목에 넣었던 거야. 그다음 완전히 롱텀 커미티드 리소스는 관련 원가 분석에도 항상 비관련 항목으로 들어갔던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게 반영돼서 리소스 개념이 반영돼서 오버헤드 관련 항목을 찾는 게 활동 문제에 추가적으로 포함됐다고. 거기 예제 17-10번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좀 볼게요. 요거는 카플란 책에 있는 문제를 살짝 변형한 겁니다. 얘기했죠. 홍그린과 카플란의 관계는 앞쪽에서 한번 왜 최근 논의가 만들어졌는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홍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구조가 우리가 공부하는 관료의 기본 스트럭처야. CVP 분석, 관련원가, 책임에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홍그린 책에 들어가 있던 거야. 그게 1960년대 만들어진 거라고. 스테이블한 세상일 때. 근데 1990년대를 넘어가면서 최근 이론이 만들어진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관련원가. 우리가 관련원가 분석 열심히 하는 관련원가가 경영자에게 관련 정보를 주지 못한다. 관련원가의 비관련성에 대한 논문이 1990년대에 나왔다고. 그 카플란이 썼어. BSC 만든. 그래서 관련원가 분석 말고 좀 더 최근 논의에 맞도록 더 살을 많이 붙인 사람이 카플란이야. 그 사람의 틀대로 논의가 살짝 변형되어 있는 논의들이 있고, 전통적인 홍그린 책의 논의가 있고, 이렇게 원가 관리회계, 특히 관리회계에는 두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카플란이 계속 자기 길을 갔으면 책이 많아졌을 텐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 BSC가 성공하면서 전 세계 대기업 BSC 만들어 주다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새 책이 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카플란 논의가 더 많이 가진 않았어 지금. 응? 그래서 그냥 여전히 지금도 홍그린 책에 있는 스타일이 기준인데, 카플란 책에 있는 게 일부 조금 덧붙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자원 세 가지는 위에 있는 것도 카플란 책에 분류고, 밑에 있는 것도 카플란 책에 들어가 있는 예예요. 문제야. 조금 참고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판매額 14원인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다. 최근 회사는 단위당 10원에 제품 200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다. 이 주문을 수락하여도 정규 고객의 거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 그러면은 2000개를 지금 얼마에 사가는 거야? 14원에 사가는 거예요? 10원에 사가는 거야? 어? 그 다음에 거기 정규 고객의 거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무슨 뜻이야? 뭐가 없다? 우리 관련원가 분석으로 이게 뭐야? 기존 판매가 줄지 않는다. 기회비용이 없다.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이제 활동에서 기회비용이 들어가면 또 복잡해져. 왜냐하면 기회비용이 들어가면 활동별로 그걸 다 찾아야 돼요. 2차에서 복잡하게 나오면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까지는 안 갈 거고. 기회비용은 없는 거야. 기회비용 없으니까 특별 주문 때문에 활동 사용량 바뀐 것만 보면 되겠죠? 자, 밑에 첫 번째부터 보죠. 원재료 사용. 원재료 사용량은 생산량이 원가 동이냐, 미사용은 없고, 자원 수요량은 2000개, 특별 주문에서 2000개가 필요합니다. 여긴 다 변동원가죠? 고착 자원은 없는 거야. 다 유동자원으로 원재료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거. 2000개 3원이 변동원가고. 직접 노동. 이 특별 주문에 400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도 다 뭐예요? 고정원가, 변동원가. 변동원가지? 유동자원이라는 거야, 전체가 다. 근데 작업 준비는 25시간의 작업 준비가 필요해. 이 특별 주문은.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고정원가가 있고 변동원가가 있어요. 변동원가는 시간당 얼마씩 추가로 들어가면 돼? 25시간에 대해서 8원씩 더 가면 되죠? 근데 거기 고정원가 50원은 고정원가 시간당 50원이라고 돼 있잖아. 그게 정말 시간당 50원씩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변동원가야, 고정원가야? 시간당 50원씩 발생하면 그게 변동원가지. 그걸 고정원가로 줬다는 거는 시간당 50원씩 발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전부원가 방식으로 보여준 것 뿐인 거야. 이해되시죠, 차이? 변동원가로 시간당 8원 있으면 그 뜻은 뭐야? 정말 시간당 8원씩 추가로 발생하는 거야, 변동원가는. 반면에 고정원가는 사용량에, 시간에 비례하면 안 되잖아. 총액으로 발생하는데 걔를 시간당 8원, 시간당 20원, 50원 꼴로 전부원가 방식으로 단가를 찾아놓은 것 뿐이지. 그 밑에 언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작업 준비 활동의 생산 능력의 확대는 몇 단위로? 100시간 단위로 높인다. 뭐 예를 들어 기계장치였다면 이게 기계장치 한 대 더 리스하면 100시간을 더 작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작업자였다면 한 명 더 고용하면 100시간 작업 준비를 더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럼 이 자원을 하나 더 확보하는데 원가는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시간당 50원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됐겠어요? 한 명 확보한 거를 몇 시간으로 나눠서, 한 명 확보에 100시간 들어가니까 100시간으로 나눠서 50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자원 한 단위를 더 확보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5,000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 몇 시간이 필요해? 25시간이 필요한데 미사용이 있어 없어? 없잖아. 노는 게 없으니까 자원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더 확보해야죠. 그러면 얘 때문에 자원 하나 더 확보하느라고 고정원가는 얼마가 추가로 발생하는 거야? 5,000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기계작업은 몇 시간이 필요해? 이 특별 주문에 4,000시간이 필요한 거야 지금. 그러면 변동원가 유동자원은 시간당 1원씩이야. 이건 4,000시간에 1원 추가로 발생하겠죠? 반면에 고정원가 4원은 시간당 4원씩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지. 근데 기계장치는 미사용이 얼마 있어요 지금? 6,000시간 놀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기계장치는 새로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그 고정원가 부분은 관련 항목이야, 비관련 항목이야? 비관련 항목이 되는 거지. 고착 자원은 더 확보할 필요가 없으니까. 컨셉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관련 항목을 집어넣어 보면 수익의 증가, 수익은 특별 주문이 몇 개야? 2,000개에 대해서 하나당 10원씩 해서 2만원 수익이 커진 게 있고, 비용의 증가, 비용은 재료원가다. 2,000개 한 단위당 거기 재료가 10원씩 있었죠? 2,000단위 필요한 10원이 아니구나. 3원이구나. 2,000단위 필요한데 3원씩. 그래서 6,000원의 재료원가가 있고, 노무원가는 몇 시간 필요하다고? 작업시간이? 이 주문에 400시간 필요하잖아. 근데 시간당 얼마? 7원. 직접 노무는 400시간 필요한데 시간당은 7원. 그러면 2,800원 필요한 거고, 그 다음 오버헤드가 뭐가 있냐면 작업 준비와 기계 작업, 작업 준비 활동이 있고 기계 작업 활동이 있는데, 작업 준비 활동은 변동원가는 작업 준비의 수요량은, 자원 수요량은 25시간의 자원 수요량이 필요해. 25시간을 작업 준비를 해야 돼, 이 특별 주문 때문에. 그럼 유동자원은 25시간 사용량이 늘어나면 확보도 25시간 더 해야 되겠죠. 그럼 시간당 얼마씩 더 들어가는 거야? 25시간에 8원. 반면에 고착자원, 고정원가 부분은 25시간 추가로 사용한다고 해서 확보도 25시간 할 수 있나? 안 되죠. 미사용이 없기 때문에 확보를 더 해야 돼. 근데 한 자원을 더 확보할 때 몇 시간 단위로 확보해? 100시간으로. 기계장치 한 대를 더 도입하면 100시간이 늘어나든가, 연봉작업자 한 명을 도용하면 100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그럼 100시간에 대해서 50원씩이니까 얼마? 5,000원에 해당되는 자원 확보 원가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기계 작업 같으면 4,000시간이 필요한데, 유동자원은 사용량이 바뀌면 확보량도 바뀌어서 4,000시간에 1원 추가로 확보하면서 돈이 들어갈 거고, 고착자원은 어때요? 고정원가 부분은 미사용이 6,000시간이나 있기 때문에 4,000시간은 건 노는 걸로 해결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더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지. 확보할 필요 없으니까 기계장치의 자원원가는, 기계활동 관련된 자원원가는 4,000원만 들어가면 되고, 작업준비활동 관련된 원가는 요거 하면 얼마야? 5,000? 요거 하면 200원인가? 5,200원이 관련 항목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넣고 나면 우리가 앞쪽에 오버헤드를 그냥 단위당 얼마 이렇게 준 거보다 이게 훨씬 정확한 관련 원가가 분석이 된다는 거야. 활동별로 얼마가 바뀌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차 되면 이제 얼마나 좋겠어. 여기 활동 한 6개 주고 기회비용까지 넣어주면 활동별로 증가 감소해. 변동원가, 고정원가, 확보량 변화 넣어가지고 넣으니까 대강 느낌이 오잖아. 문제가 얼마나 더러워질지. 그러니까 그 연습은 이제 2차 가면 좀 복잡하게 해야 되고, 1차는 기회비용은 안 들어갈 거예요. 기회비용 안 들어가면 활동의 사용량 변동을 찾은 뒤에 유동자원은 사용량 변동이 그대로 확보 변동이라고 보면 되고, 고착자원은 사용량 변동을 기준으로 미사용을 고려해서 확보량 변동을 찾아야 관련 항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논리 아시겠죠? 이렇게 찾으면 이제 이익 효과는, 이익은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차이나? 2,000원만큼 이익이 커진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거기 요구사항이 3번 요구사항이면 어때? 작업준비 활동에 미사용이 50시간 있었다. 그럼 어때요?
그러면 작업 준비 활동에서도 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5천 원을 고려할 필요가 없겠지. 그다음 동그라미 그 요구사항 두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떠냐?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고착 자원을 더 확보하는 과정에 5천 원 들어갔잖아. 이게 뭐 작업자를 연봉 계약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5천 원을 더 지출해야 된다면 이 추가적으로 확보한 거에 활용 방안이 없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 주문을 수락하려고 생산력을 증가시킨 게 길게 보면 재무적인 성과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더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간 게 카플란 최근의 논의의 특징인 거야. 어떤 거냐면 우리 관련원가 분석할 땐 장기적인 관점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야. 왜 없었느냐? 그 1960년대 미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관료에게 문제 풀다가 헷갈리면 1960년대 미국의 디트로이트, 그 러스트벨트 있는데 공장 관리자로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5년 전에도 공장 이대로 있었고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이 공장이 있을 거야. 이런 상태에서의 논의예요. 그러니까 설비는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설비는 안 건드리니까. 반면에 지금 시점에 디트로이트 공장은 언제 폐쇄될지 몰라. 공장의 증설 폐쇄가 되게 빈번한 의사결정이니까 조금 더 롱텀의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미사용이 추가로 확보됐을 때는 그 활용 방안도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된다. 요걸 좀 더 넣은 거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틀이라는 게 절대적인 상황에 대한 진리값으로서, 자연과학처럼 진리값으로서의 어떤 결과를 찾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비즈니스 상황에 맞도록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거라, 그 상황별로 1960년대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만들 때 고민하는 팩터랑 지금 고민하는 팩터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반영하면서 문제의 구성이 내용이 달라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거는 뭐 재무회계도 마찬가지고 사실 세법도 다 마찬가지야. 근데 여러분은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지. 왜? 재무회계는 지금 기준만 보면 되니까. 10년 전에 뭐였는지 고민할 필요 없잖아. 응? 재무제표도 손익계산서도 굉장히 많이 바뀐 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손익계산서가 원래 손익계산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업이익이고 밑에 다 뭉뚱그려 있잖아. 응? 옛날 손익계산서에는 뭐가 있었냐? 영업이익 밑에 영업의 수익 비용이 있는데 이 수익 비용은 경상적인 영업의 수익 비용. 그다음 비경상적인 거 밑으로 뺐어. 특별. 그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이자 비용이나 이런 영업외지만 얘네들은 루틴하잖아. 그다음에 업노멀한 게 되게 예외적인 거. 유형자산 처분 손익 뭐 이런 건 아주 예외적으로 나타나잖아. 그걸 손익계산서에서 분리했었다고 예전에는. 근데 지금 분리하지 않아. 왜일까? 유형자산 처분이 빈번한 일인 거야. 공장 유형자산 처분이 금년에도 일어나고 내년에도 일어나고 막 많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취득가 처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경상적인 비용과 비경상적인 비용을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영업이익 밑에 그냥 다 뭉뚱그려 버린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무회계도 이게 맞다가 아니라 지금 시점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비즈니스 상황을 제일 잘 보여준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런 요구사항들이, 근데 이제 관리회계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재무회계는 그래서 현재 컨템퍼러리로 현재 기준의 틀만 알면 되는데 원가관리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만들었던 문제도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자료를 정리해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장기적인 논의가 나오면 지금의 상황, 이 문제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또 자료를 넣어줘야 되고, 이런 게 약간 불편한 게 있어. 원가관리회계는. 응?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본질이긴 해. 여러분이 세법이나 재무회계에서 보는 세상이 너무 상황을 심플하게 일련 베이스로 보고 있는 거고, 더 리얼 월드는 오히려 이쪽이 더 가깝지. 응?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도 지금은 이제 우선 현재 기준, 현재 세법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더 이제 여러분 일을 해가면서 또 이제 계속 바뀌어가는 규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생기겠지.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조건에 맞도록 넣어준 것뿐이다 라는 거를. 응? 자, 여기에서 17-10번 뭐 요구사항 첫 번째 거 어렵진 않죠? 응?
그래서 지금 이 뒷부분으로 넘어오면서 내가 배경 설명을 자꾸 하는 이유는 앞에 관리회계, CVP 분석, 관련 원가, 뭐 책임회계, 종합예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일관된 구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 변동원가, 거정원가 명확하게 나누고 조업도 중심으로 해서 1년 베이스로 분석하는 그게 명확하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90년대 넘어오면서 애매해진 거야. 응? 설비의 처분도 되게 빈번해지고, 응? 의사결정의 대상도 달라지고, 조업도 중심으로 능률 차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가치사실 관점에서 날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섞여가면서 뒤쪽의 논의들이 앞에 단단한 구조를 약간 흐트러뜨려.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시점에서 만든 구조, 지금 상황에 맞춰서 만든 구조 이렇게 이해해야지. 이걸 다 뭉뚱그려서 아우리는 하나의 진리값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뭔가 밸류를 할 때도 그렇고 재무관리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사회과학이니까. 응? 쿠팡이 55 지금 100조잖아 시가총액이. 그럼 우리는 그걸 갖고 뭐를 해야 돼? 쿠팡 시가총액은 이상해. 그리고 그걸 안 사야 돼요? 아니면 얘는 왜 100조일까? 그걸 현재 상황에서 분석해서 얘가 오를지 말을지 현재 상황에서 플레이하는 애들 기준으로 맞춰서 다시 그걸 선택 판단할 수 있도록 분석력을 가져야 돼. 후자잖아. 쿠팡이 왜 100조인 줄 아세요? 미국에서 밸류가? 쿠팡이 작년에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 15조가 좀 넘었다 그러더라고. 매출액이. 그래서 금년도까지 예상액이 20조 원쯤 될 거래, 매출액이. 응? 근데 그게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잖아. 손실이니까 이익 기준으로 밸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일, 매출액 기준으로 밸류를 하는 거야. 매출액 기준으로. 100조. 매출액이 몇 배야? 20조 베이스로. 5배 친 거야. 5배. 그러면은 어떤 수준이냐면 보통 이익률이 5% 정도, 매출액의 5% 정도 이익률을 보거든. 그러면은 매출액이 5% 이기면 매출액 베이스로 밸류를 하면 퍼 기준으로는 20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매출액이 100억이면 이익이 5억이다. 당기순이익이. 근데 5억짜리 이익 가진 애를 100억으로 밸류를 하면 그럼 퍼가 20 나오는 거잖아. 그거의 5배인 거야. 그럼 퍼가 얼마예요? 100쯤 되는 거지. 100. 퍼 100. 100년 동안의 현금 흐름을 이익을 내야 현재 밸류가 되는 거야. 이상하잖아. 근데 아마존이 매출액 기준으로 PSR 기준으로 5배야. 아마존이. 테슬라 막 이런 애들은 더해요. 막 10배, 15배가 있어. 그러니까 미국 베이스는 이상하지 않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 베이스로 이거는 밸류가 틀려. 우리나라 베이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걔는 어떻게 판단하나. 지금 시장은 뭐라고 생각하나.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발상을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나도 이제 그게 한참 뒤에 바뀐 거지만, 우리가 공부한 걸 진리로 해서 이걸 잣대로 이 내용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틀로 이게 맞냐. 맞으면 얘로 활용해 가는 거고 안 맞으면 바꿔가는 거야. 회계도 계속 바뀌어왔고 그렇게 재무관리도 바뀌어가는 거고 관리회계도 바뀌어가는 거고 세법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세법. 이번에 부동산 문제 되니까 세법 막 바뀌었잖아. 이게 다음 정권이 되면 어떻게 될까 또? 현재 기준대로 갈까? 난 뭐 지금 정권이 계속 가면 현재 기준이 좀 더 유지될 거고 바뀌면 또 확 뒤집힐 거야. 그럼 여러분 이후에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런 걸 고려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오히려 원가 관리회계가 그런 게 조금 더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짜증나는 걸 이해해라. 응? 막 섞여 있는 거를. 응?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회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 1대1 대칭을 좋아해. 요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게 편하잖아. 그게 딱딱 떨어지는 게 재무회계, 세법 이런 거는 세법 너무 많지만 할수록 더 명확하게 떨어져. 근데 그건 딱 떨어지는 게 진리라서 딱 떨어진 게 아니라 현재 기준상 그렇게 되는 것 뿐인 거야. 실제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걸 잘 여러분이
현재 기준으로도 들이대고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바뀔지도 예상하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이후에 뒤로 갈수록 붙고 나서. 응? 그러다 보니까 원가는 좀 그게 섞여 있다는 거, 그거 좀 배경 설명 좀 더 한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요 문제 풀 수 있겠죠? 응? 그게 뭐 어렵지 않게 푸실 거로 보고, 다음 8절 재고 관리와 just in time 요거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또 뭐냐면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이유는 우리 주문을 하면 우리 맨 앞에 일정에 원재료 매입하면 매입 부대 비용 들어가죠. 매입을 빈번히 할수록 부대 비용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그 다음에 우리 창고에 재고가 들어오면 이걸 보관해야 되잖아. 보관하려면 유지 비용은 어떻게 될까? 걔도 늘어나겠죠. 근데 이런 주문 비용, 유지 비용은 관련 원가 분석에 넣기가 어려운 거야. 왜냐? 우리가 앞쪽에 관련 원가 공부했잖아? 거기서 변수는 뭐야? 앞쪽에 관련 원가, 특별주문, 부품에 작아졌던 외부구입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변수가 뭐예요? 조업도잖아. 모든 비용이 조업도에 비례해서 발생한 변동 원가랑 조업도가 바뀌더라도 안 바뀌는 고정 원가, 이렇게 두 개의 클리어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분석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 주문이 1000개 들어와서 내가 이 주문을 수락하느라고 부품을 새로 구입해야 되면 부품 구입 때문에 주문 비용도 들어가고 그걸 창고에 보관하면 유지 비용도 들어가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 주문 관련 항목에 넣으려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야. 조업도 말고도 영향을 주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 틀에 못 넣고 뒤에 따로 띈 거야. 여기 별도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재고 관련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조업도 중심으로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별도 항목인 것처럼 따로 뒤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재고 관련된 비용엔 뭐가 있느냐? 뒤에 넘겨보시면 그 밑에 표에 있어요. 그 세 가지 비용이 있어. 여기 보시면 재고 유지 비용, 재고 주문 비용, 재고 부족 비용, 세 가지 비용이 있는데, 그 중에 재고 부족 비용은 제때 못 팔아서 살려고 하는데 못 줘서 생기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안전 재고를 가지면 해결이 돼. 세이프티 스탁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는 건 재고 유지 비용과 재고 주문 비용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재고 유지 비용과 재고 주문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재고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 응? 재고 자산 관련되는 비용은 토탈 코스트는 크게 주문 비용하고 유지 비용이 있어요. 주문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D는 1년 동안의 수요량, 디맨드. Q는 1회 주문량, 1회 오더링 퀀터티야. 자, 그러면 D를 Q로 나누면 뭐겠어요? 1년 동안의 수요량을 1회 주문량으로 나누면 주문 횟수가 나오겠지. 1년 동안의 필요량을 한 번 오더할 때 오더하는 양으로 나눠보면 몇 회 주문하는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주문 횟수가 되고, 여기에 한 번 오더할 때 들어가는 오더링 코스트, 주문 비용을 곱하면 전체 주문 비용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Q를 2로 나눠. Q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회 주문량. 1회 주문량을 2로 나누면 얘는 의미가 뭘까? 자, 밑에 축은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Q만큼에 해당되는 재고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쓸 거고, 다시 재고가 들어오면 쓸 거고, 재고가 들어오면 쓸 거고, 이렇게 되겠죠? 창고의 재고의 변동이. 그럼 여기가 1월 1일이고 여기가 12월 31일이라고 하면 창고에 평균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재고의 양은 얼마라고 보면 돼? 이거의 반이 평균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재고죠. 처음에 이렇게 꽉 차 있다가 쓰고, 다시 꽉 차 있다가 쓰고, 꽉 차 있다가 쓰고, 이렇게 된 거야. 응? 얘가 뭐겠어? 평균 재고야.
그 다음에 재고 하나를 1년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캐링 코스트라고 그래요. 응? 이거 유지 비용. 재고 하나를 1년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 비용을 곱하면 전체 유지 비용이 나오겠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재고자산 관련되는 비용은 주문 비용과 유지 비용이 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뭔가 특별주문 판매량에 비례하는 항목들이 아니잖아. 이걸 여기다 넣으면 특별주문이 1000개면 그 1000개를 갖고 다시 얘로 나눠서 넣고 뭐 하는데 이걸 관련 항목에 넣었다고 생각해봐. 관련 항목 전체의 난이도가 2배쯤 높아지겠죠. 생각해보면. 근데 뭔가 조업도 중심의 분석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괜히 유지비용, 주문비용 섞어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넣었을 건데 미국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 미국 별로 공부 안 하잖아요. 어? 미국 뭐 트럼프든 바이든든 중국하고 이렇게 막 드립다 싸우고 있는데 미래가 어두워. 내가 보기엔 공부를 안 해. 미국 공교육은. 응? 우리나라도 공부를 더 시켜야 돼요. 중국 1년 수험생이 1000만 명이라니까. 1000만 명이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을 보고 있는 거야. 거기서 목매달아서. 응? 1년에 대졸조가 750만 명이래. 750만 명 우리나라 전체 학생을 다 합친 숫자가 가깝지 않을까? 응? 거기서 제일 탑인 애들이 얼마나 뛰어나겠어. 응? 미국 공부를 더 시켜야 돼. 근데 미국 애들이 그 잘 모르니까 이걸 떼어놓은 거야. 그냥 별도로. 그 특별 주문이 뭐니 그 관련 원가 분석해서 그거 말고 이런 게 좀 더 있다 정도로 거기에 구체적으로 넣어서 분석하는 거 헷갈려 하니까. 무슨 의도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1년 동안 디맨드를 1회 주문량으로 나누면 뭐다? 1년 동안 수요량을 1회 주문량으로 나누면 주문 횟수. 알겠지만 일부러 머릿속으로 잘 쫓아가란 말이야.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야. 다른 수업 들을 때도 의도적으로 생각을 알아도 2번, 3번 해. 그래야 머리에 각인된다고. 여러분이 이해했다라고 지나가기에는 하루 공부량이 엄청 많아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아. 지금도 이미 느끼잖아. 안다보다 중요한 게 뭐냐? 시험 문제 풀려면 머리에 남아 있어야 돼. 어떻게 남길 거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이 많은 양을 이 시간에 밀어 넣으면서 머릿속에 남기는 거. 응? 그걸 잘해야 돼. 그래서 일부러 잘 생각을 쫓아가란 말이야. D를 Q로 나누면 뭐야? 주문 횟수. 거기다 뭘 곱해? 오더링 코스트. 그러면 뭐예요? 전체 주문 비용. 1회 오더링 코스트 곱하면. 그 다음에 Q를 2로 나누면 평균 재고. 거기다가 하나를 1년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캐링 코스트 곱하면 전체 유지 비용이 되는 거지. 그럼 이 두 개는 말이에요. Q와 정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1회 주문량과 정비례야, 반비례야? 얘는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고 얘는 분자에 있으니까 정비례 관계인 거 아니야? 자, 가로축이 Q 1회 주문량이라고 하면 주문 비용은 1회 주문량이 커질수록 Q가 커질수록 주문 횟수가 어떻게 되죠? Q가 커지면 주문 횟수는 작아지지. 그러면 주문 비용은 작아지는 거 아니야? 주문 비용은 1회 주문량이 커지면 작아져. 그 다음 1회 주문량이 커지면 평균 재고는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유지 비용은 증가지. 얘는 분자에 있으니까 정비례 관계죠.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를 합친 게 토탈 코스트야. 재고 관련되는. 근데 이 토탈 코스트를 최소화하고 싶은 거야. 가능하면 얘를 관리하는데 얘를 가능하면 제일 작게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지. 그러면 전체 재고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1회 주문량을 조정했을 때 전체 재고 관련된 비용이 최소화되는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재고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주문량을 찾은 걸 이코노믹 오더 퀀터티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초점은 뭐냐? 전체 재고 관련된 비용을 줄이고 싶은 거야. 근데 전체 재고 관련된 비용을 결정하는 변수가 뭐냐? 봤더니 1회 주문량이야. 그래서 1회 주문량을 어떻게 했을 때 전체 재고 관련된 비용이 최소화될까? 요거를 별도로 여기서 찾아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 EOQ는 어떻게 되느냐? 요 토탈 코스트 곡선의 변곡점이 토탈 코스트를 최소화하겠지? 이런 모양이니까. 변곡점 어떻게 찾아? 저 토탈 코스트 곡선을 Q로 미분해서 미분값이 0이면 기울기가 0이니까 되잖아. 그래서 제일 미분하면 돼. 미분 뭐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에?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뭐냐? 미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떠올려서 하시고, 근데 뭐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외워. EOQ. 이거 미분한 결과치는 루트 C분의 2DO입니다. 이게 얘를 미분해서 0이 되도록 한 걸 푼 거야. 응?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 경제적 주문량. 재고 관련된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주문량은 루트 C분의 2DO다. C분의 2DO. 응? 열심히 외우시는데 나중에 C분의 2DO인데 C가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응? C는 뭐라고요? 캐링 코스트. 2. D는 디맨드. 5. 오더링 코스트. 응? 거기 책에 1207페이지 밑에 보면 1207페이지에 재고 유지 비용 식이 들어가 있죠? 이해되시죠? 이제 90. 그다음 뒤에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주문 비용 식이 위에 박스 찾은 데 들어가 있죠? D를 Q로 나눠서 곱하기 오더링 코스트 하면, 그래서 가운데 박스, 밑에 박스, 가운데 박스 쳐진 거에 재고산 총 비용은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 합친 거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경제적 주문량 찾으면 얘는 그 총 비용, 총 재고 비용 곡선의 변곡점이라서 미분해서 0을 찾은 거야. 그걸 정리하면 그 밑에 있는 EOQ, 루트 C분의 2DO가 나와. 루트 C분의 2DO는 외우셔야 돼. 응? 이거 문제 나왔을 때 이걸 못 외워갖고 틀린 사람이 전체 수험생 중에 몇 명 있겠어? 이거 틀렸으면 해낸 거지 또. 응? 확실하게 변별 당한 거지. 응? 암기하셔야 되는 거야. 응? 꼭 외우셔야 되는 거고. 자, 거기 17-11번 한번 풀어보세요. 계산기 지금 두드려서. 자, 그 2 곱하기 디맨드가 몇 개예요? 디맨드 4,000개. 그 다음에 오더링 코스트가 16,000원이죠? 나누기 캐링 코스트는 200원. 그 다음에 루트 한번 눌러주시면 얼마 나와? 800개.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1회 주문량이 800개야. 주문 몇 회 했어, 1년에? 디맨드가 4,000개인데 800개씩 주문하면 몇 회 주문해요? 5회 하는 거 아니에요? 5회? 지금 그 식을 푼 거잖아. 어? 식은 풀어놓고 횟수는 못 찾아. 어? 놀라운 능력인데. 다시 한번 여기 넣어보면 지금 EOQ 찾았잖아. 800개로. 디맨드가 4,000개인데 한 번에 800개씩 주문하면 몇 회? 5회 주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오더하는데 16,000원 들어가니까 1년 동안의 오더링 코스트는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8만 원 들어가나? 그죠? 그 다음에 평균 재고는 얼마야? 1회 주문량이 800개면 그거의 반이 평균 재고라고 그랬잖아요. 평균 재고 400개고 400개에 대해서 한 단위당 유지 비용이 한 개의 캐링 코스트가 200원씩 있었잖아. 응? 400개 200원 하면 이것도 8만 원 돼서 요 두 개가 변곡점이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야. 그래서 둘 다 유지 비용, 주문 비용이 지금 같죠. 응? 이렇게 계산된다. 그래서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응? 이거는. 그래서 홍그린 책에도 한 문제 있어. 알잖아요.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한 문제가 요 BS 요 뭐죠? 이 경제적 주문량이 있는 요 챕터에 홍그린 책 기준으로 요 챕터의 뒤쪽에 관련 원가 분석 안에 주문 비용이 유지 비용이 들어가게. 응?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관련 원가 분석한 거에 주문 비용, 유지 비용도 더 있어야 되고, 그다음 운전 자본이 바뀌면 자본 비용도 더 들어가야 실제 상황에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그런 자본 비용이나 주문 비용, 유지 비용 넣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관련 원가 분석할 땐 걔를 다 날려버린 거라고. 그래서 자본 비용은
투자 중심점 성과 평가할 때 일부 좀 넣어놨고, 그 다음에 주문 비용과 유지 비용은 그냥 여기서 그냥 아예 별도로 하고 만 거예요. 이해되시죠?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왔는지. 자, 그다음에 그 뒤에 넘겨보시면 재주문점이 있어요. 리오더 포인트. 재주문점 정의만 보시면 파란색으로 있죠? 재주문점은 신규 주문을 하기 위한 최소 재고량으로 재고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수요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조달 기간 동안의 사용량의 안전 재고를 더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주문점 그거는 뭐 상대로 EOQ보다는 중요성이 좀 떨어져. 개념상은 뭐 알아놓으셔야 되니까. 리오더 포인트 어떤 거냐면, 여기도 이제 재고 관련되는 거, 이게 시간이에요. 세로축이 재고 수준이라고 하면, 우선 재고 부족 비용을 없애려면 공장에 안전 재고가 있어야 부족하지 않겠죠? 세이프스 스탁이 있어야 돼. 안전 재고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 1회 주문하면 Q만큼 재고가 들어오겠지. 그 다음 얘를 쓰고 안전 재고 남았을 때 새로 재고가 들어와야 부족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죠. 상황 이해되세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재주문점, 그럼 언제 새로 재고를 주문하면 될까? 그럼 딱 안전 재고 남았을 때 새로 오더를 하면, 그러면 재고가 바로 들어오나? 이게 뭐 짜장면이면 바로 오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거는 뭐 미국에서 조달한다면 조달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한 달 걸린다. 그럼 너무 오래 걸리면 뭐 비행기 타고 온다면 뭐 10일이 걸린다. 저쪽에서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안전 재고만이 아니라 뭐까지 더 있을 때 주문해야 돼. 조달 기간 동안 쓸 것까지 더 있을 때. 이해되시죠? 그럼 안전 재고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럼 조달 기간 동안의 사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기울기가 D를 N으로 나눈 거야. D는 디맨드, 아까 그 디맨드예요. 뭐요? 연간 디맨드. N은 넘버 오브 더 데이, 워킹 데이, 1년에 며칠 일하나. 보통 250일 정도 일하죠? 그럼 이게 뭐겠어? 1년 디맨드를 워킹 데이로 나누면 1일 사용량이라고. 의미 이해되시죠? 이게 1일 사용량에다가 요게 조달 기간의 길이, length of the day. 며칠 걸리나? 그러면 조달 기간 동안에 전체 사용량이 나오겠지. 조달 기간의 길이에다가 하루 사용량 곱하면, 여기다가 안전 재고 합친 것만큼 있을 때 다시 주문하면, 그러면 조달 기간 동안 쓰고 안전 재고 남았을 때 들어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리오더 포인트는 우선 안전 재고는 있어야 되고, D를 N으로 나누면 뭐다? 1일 사용량에 뭘 곱하면? length of the day, 조달 기간의 길이 곱하면 이게 조달 기간 동안 사용량이지. 두 개 더한 것만큼 있을 때 주문하면 조달 기간 동안 쓰고 안전 재고 남았을 때 재고가 새로 들어와서 재고 유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자, 거기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계산 어렵지 않으니까. 17-12번. 자, 연간 디맨드가 4만 개야. 워킹 데이는 250일이에요. 하루에 몇 개 써? 4만 개 250일로 나누면 하루에 몇 개 써요? 160개 사용하자. 160개 사용하는데 조달 기간이 며칠 걸려? 10일 걸리면 그러면 조달 기간 동안에 쓰는 양이 1600개가 사용될 거고, 그 다음에 부족 비용 없애기 위해서 안전 재고로 1000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하면 몇 개 토탈 있을 때? 2600개 있을 때 오더를 하면 오더 10일 동안 1600개 쓰고 안전 재고 1000개 남았을 때 새로 들어오겠지. 이해되시죠?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재고 관련된 비용은 요 뒤로 나와 있는 이유는, 이게 판매량 변동을 가지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을 다시 계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새로운 안전 재고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넣기가 어려워서 아예 빼버린 거야. 그리고 그냥 뒤에서 그냥 별도로 고민하고 말게.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래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1211페이지 just in time. 요거는 just in time은 적시 생산 시스템이란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거나 반제품을 생산하는 수요기원인 시스템이다. 이거는 just in time은 어떤 거냐면 예전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도요다 시스템이라고도 불렀어요. 일본 회사에서 쓰던 거야, 도요다 자동차가. 응? 그래서 일본 회사가 사용하던 방법인데, 이게 생산 방식에 있어서 혁신적인 방식이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원가 관리인데 무슨 생산 방식을 공부하는 거냐?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도요다 시스템을 공부하는 게.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just in time을 도입하면 원가가 크게 변동이 되는 거야. 제조 원가가 절감되고. 근데 기존의 방식으로 무슨 just in time을 도입하면 조업도가 뭐가 바뀌고 이런 분석은 안 돼. 그렇긴 하지만 분명한 건 원가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가를 관리하는 사람이면 알고 있어야 되는 주제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just in time은 일본 회사들이 썼던 거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현대자동차 같은 데가 just in time이야. 응? 자동차 회사들이 주로 많이 쓰고 다른 기업들도 쓰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방식은 현대자동차 같으면, 현대자동차가 생산 계획을 짤 때 말이에요. 연간 생산 계획은 있지만 데일리 생산 계획이 있잖아. 국내에 판매하는 공장들이. 그럼 데일리 생산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 매일매일 이제 오늘도 벌써 이제 5시 됐잖아. 그럼 5시 되면 각 영업점에서 그날 판 결과를 다 입력을 끝내게 돼 있어. 5시에 입력을 끝내면 그럼 오늘 세일즈가 딱 클로즈가 된 거야.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그럼 그걸 기준으로 지금 남아있는 재고나 이런 걸 고려하면 내일 라인에서 뭘 만들어야 될지 정해지겠죠. 내일 라인에서 만들 게 정해진다는 뜻은 뭐냐면, 그게 옵션들이 되게 다양하잖아. 그런 걸 다 고려하면서 생산해야 되니까 수요에 맞춰가지고, 수요가 먼저 정해지고 그거에 맞춰서 매일매일 생산량이 새롭게 정해지는 거야. 정확한 생산량은.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 내일 생산 계획이 짜지잖아요. 울산 제1공장의 생산 계획이 짜지면 각 부품업체들이 그걸 다 동시에 이제 공유를 하는 거야. 그리고 확인한 뒤에 그쪽 확인한 쪽에서 이제 키인을 하면은, 요즘 좀 바뀌었겠지만 예전 같으면 카드가 나와. 바코드가. 카드에 이제 내용이 적혀 있고 끝에 바코드가 찍혀 있어. 그럼 그거를 들고, 내가 감사했던 회사들은 뭐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한 데는 스티어링 만들던데요. 스티어링 뭔지 아세요? 핸들, 자동차 핸들 있잖아요. 파워 핸들 아시죠? 이게 편하게 돌아가는 게 앞에 유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몰라요? 그래서 차 멈추면 안 돌아가잖아 이거. 응? 그 옛날 군용차들은 유압이 아니었어. 사람 힘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이 그거잖아. 얼차려가 오른쪽으로 5바퀴, 왼쪽으로 5바퀴. 그럼 서 있는 트럭을 이걸 힘으로 5바퀴를 돌려봐. 응? 바퀴만. 지금 다 유압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 스티어링 휠을 만드는 회사였어. 그럼 이제 내일 스티어링 휠을 뭐 소나타를 뭐 9시부터 10시 사이에 뭐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홀류 생산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0시 사이에 100대를 만든다. 그럼 요 위에 100대분의 스티어링 휠을 내일 8시 50분에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100대분 올리는 거야. 그럼 여만 그러냐? 모든 부품업체들이 1시간분을 여기 올리는 거야. 그리고 나면 9시부터 1시간 동안 100대를 만드는 거지. 물론 100대까지 안 되지만. 응? 그래서 얘가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다른 뭐 소나타 말고 그랜저를 뭐 50대를 만든다. 그러면 요게 9시 50분까지 끝낸 뒤에 10분 동안 셋업을 하죠. 조정을 하고 그동안 또 부품업체들이 50대분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나서 10시가 되면 또 50대가 생산이 되는 거지. 이렇게 딱 필요한 만큼만 부품을 라인에 올려서 생산하는 방식. 이게 just in time이야. 딱 수요에 맞춰갖고 부품량을 정해서 그것만 딱 만들고 마는 거. 이러면 원재료 창고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좀 지난 얘기지만 이제 일본 회사들이 1990년대에 성과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MBA 교수들이 도요타 자동차에 가봤더니
미국의 GM이나 포드 같은 데는 이 매입 관련되는 거, 우리 이 안전재고 개념으로 매입하던 팀에 직원이 500명이 있었대. 매입 채무 결제해주고 뭐 이 하는 직원이. 근데 일본에 갔더니 그 팀 자체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조달하면 온 것만큼 바로 그냥 결제해주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매입 채무 관리하는 팀도 없고. 응?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 회사들이 다 보고 따라하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다 저스틴타임 쓰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적으로 원가도 절감되고 품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파이낸셜 이펙트가 계산하기는 애매하지만 원가에 분명히 크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저스틴타임의 구성 요소, 칸반 시스템. 칸반 시스템이라서 칸반은 간판이에요. 간판이라서 부품이나 반제품의 양, 시간, 장소 등을 적어서 뭐 전공정 작업자에게 생산해 줄 걸 지시하는 엽서 크기의 뭐 카드인데, 간판에다 써서 옛날 같으면, 지금은 당연히 시스템으로 하는데 이게 만들어진 게 70년대 말이란 말이에요. 컴퓨터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디맨드, 필요한 만큼 하는 걸 판에다가 이렇게 적은 거야. 몇 대 필요하다. 적어주면 그거에 맞춰서 얘는 뭐가 필요하고 얘는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적어가게. 뭐 칸반 시스템이라고 하고. 풀 시스템, 디맨드 풀이야. 풀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존의 미국 방식은 푸시 시스템이에요. 푸시 시스템은 뭐냐? 여기 원재료를 언제 집어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쭉 그 일정에 따라서 쭉 생산이 되는 거죠. 원재료를 집어넣으면 다음에 뭐 만들고 이렇게 된다면, 저스트 인 타임은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에 맞춰서 너는 뭘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하고 반대로 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디맨드 풀, 수요에 맞춰서 필요한 양을 땡겨오는 방식이다. 응? 그래서 디맨드 풀 시스템이다. 응? 종래는 푸시 시스템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생산 평준화. 생산 평준화는 어떤 거냐면, 여기 작업자가 셋이 있어요. A 작업이 있고 B 작업이 있고 C 작업이 있어. A 작업은 20분 걸려, 한 번 작업하는데. B 작업은 10분 걸려요. C 작업은 20분 걸려. 그럼 이걸 다 지나가는데 몇 분 걸릴까? 이걸 다 지나가는데 60분이 걸린다고. 얘가 20분 동안 작업하겠죠? 그럼 얘가 받겠지. B가 받고 나서 10분 동안 작업하겠지? 그리고 여기다 놓으면 C는 뭘 하고 있을까? 앞에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아직 안 끝나서. 그래서 이 앞에서 10분 기다려야 돼. 그러고 나서 C가 받아서 20분 작업을 하겠지. 그럼 하나가 여기를 다 지나오는데 몇 분 걸려? 60분 걸리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ABC 중에 어느 자리에서 작업하겠어? B에서 하겠죠? 응? 주면 10분 만에 던져주고 언제 주냐? 뭐 또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여러분이 라인을 짠다면 어떻게 짜겠어? B라는 자리가 없도록 다 시간이 동일해지도록 해야 최적으로 돌아가겠지. 이게 생산 평준화야. 각 공정의 작업자가 한 번의 작업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응. 근데 이제 얘는 미국 방식 같으면 요거를 그 기능별로 나누면 요 10분 작업하는 데들은 20분 작업하는 걸 2개 만들면 여기서 두 개 오니까 얘가 10분 하면 또 2개 처리해서 넘어갈 수 있잖아.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부문별로 이제 그 개수를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데, 저스트 인 타임은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기 때문에 한 번에 간다고. 한 라인으로 하니까 작업자들이 동일한 시간을 작업해야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산 평준화가 일어나고 전사적 품질 관리. 저스트 인 타임은 안전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얘가 만약에 엔진을 조립하다가 문제가 생기잖아? 문제가 생기면 안전 재고가 없으니까 라인을 멈추게 돼 있어. 문제가 되면. 왜냐하면 그 멈추고 그 부품을 다 빼야 돼. 그 하나의 부품을 빼놓고 가야 어차피 못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불량이 되면. 근데 거꾸로 여러분이 지금 작업자야. 응?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내 작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공장 작업자들이 작업을 멈추다 날 쳐다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 그려? 해냈다. 뭐 이래. 그러니까 미국 방식은 그럴 때 안전재고를 가지고 나머지가 안 멈추도록 하는 컨셉으로 잡았으면, 일본 안전재고를 안 가지는 대신에 그 불량이 났을 때 프레셔를 높여버리면
분량이 안 난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래서 전사적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야. 그래서 모든 부분이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아예 생산을 중단시켜가지고 모든 부분이 품질에 관리되도록 하는 거예요. 전사적 품질 관리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다기능 작업자를 육성한다. 다기능 작업자를 육성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공정을 하나씩 배치하다 보면 한 작업자들이 여러 개 기능을 가능하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다기능 작업자 육성, 그 밑에 셀 방식과 이어지는 거야. 셀 방식 공정 배치가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그림이 있는데 과거에는 기능별로 공정을 배치했단 말이야. 절삭 공정 따로, 연마 따로, 성형 따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절삭은 절삭대로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연마는 연마대로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많아져. 이동도 많이 해야 되고 필요한 만큼 디맨드 피부를 할 수 없단 말이야. 필요한 만큼 앞 공정에서 만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처럼 기계장치 한 대를 가지고 하나씩을 두고 차례대로 쭉 만들게 해줘야 디맨드 풀이 된다고. 이해되시죠? 한 라인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디맨드 풀을 하다 보면 이 한 셀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기계장치를 작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기능 작업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윗그림에 있는 기능별 공정 배치라면 절삭 공정에 있는 애는 절삭에만 막 집중하면 된다면 셀 방식에 있을 때는 여러 개를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다기능 작업자가 육성돼야 된다.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시면 지금 본 그림 밑에 협력업체와의 강력한 유대관계. 이것도 일본 방식이야. 제가 일본이 카이젠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그런 막보 시스템이라 자기 그 신뢰 갖고 있는 종업원들이 자기 회사처럼 생각한다고. 근데 그 컨셉이 부품업체까지 확장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회사 같으면 부품업체를 두는 방식이 어떻게 했냐면 미국 회사 같으면은 납품업체를 여러 개를 두는 거야. 여러 개를 납품하게 해서 지네끼리 경쟁하면서 단가를 낮추고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라면 일본은 좋은 업체 하나를 정해서 너 나랑 가자. 그러면 걔한테 온전히 밀어주는 대신 얘한테 기술직도 파견하고 문제가 있으면 데려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회사의 컨셉이 확장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유대관계 안에서 안정적인 부품을 납품받아 가지고 불량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업체의 강력한 유대관계로 그 밑에 보면 공급업체를 신중하게 정하거나 교육하고 자문하는 등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든 뒤에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저스트인타임의 효익, 그 가로 2번에 있는 효익이 관련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관련 원가 분석 대상이 되는 건 이 효익이에요. 근데 이때 이 저스트인타임은 앞쪽에 우리 관련 원가 분석이나 CVP 분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조급도가 확실한 변수였잖아. 근데 여기는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진 않지. 그 전통적인 방식의 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항목은 근데 여기는 효익에 해당되는 거다.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그럼 가격 같은 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불량률을 낮추고 품질을 개선하면 품질 관련된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설비 투자액이 줄면 설비 관련된 비용이 또 줄어들 수 있고, 재고 전 투자액에 대한 금융 비용이 감소되면 자본 비용이 줄 수 있죠. 이런 게 관련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뭐 내용에서 읽어보시면서 느끼겠지만 뭐 그런 예를 들어 저스트인타임 도입하면 어때요? 창고가 없어지잖아. 라인에서 바로 받으니까. 창고가 없어지면 창고 관련된 비용이 줄겠지. 일단 품질 수준이 높아지면 불량률이 주니까 불량품 관련된 비용이 절감되겠죠? 저스트인타임을 이렇게 빈번하게 주문을 하니까 주문 비용 같은 건 어떻게 되겠어? 여러 번 주문하니까 주문 비용은 높아질 거고, 대신 재고는 작아지니까 유지 비용은 작아질 거고, 뭐 이런 게 영향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럼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라는 거에 공통된 모델 이런 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홍그린 책에서 문제한 거 좀 다르고 카플란 책에서 문제한 거 좀 달라. 팩터는 그 팩터인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좀 문제 유형이 많아. 계산 문제 유형이. 고려하려는 건 이런 요소고. 응? 그래서 그 옆에 17-3번이 홍그린 책에 있는 문제 유형이야. 읽어보시고. 자, 그게 좀 헷갈리니까 제가 비용 항목을 좀 적어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지금 종이컵을 구입해야 돼. 구입하는데 2만 개의 종이컵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스트 인 타임을 도입하면 주문 비용에 변화는 없는데 더 자주 필요한 만큼만 사니까 주문 횟수가 20회에서 200회로 높아지는 거야. 그럼 주문 비용은 어떻게 돼 있어? 횟수가 많아졌으니까 커지겠죠? 1회 주문량은 어떻게 될까? 20회 주문하던 걸 200회로 높이면 1회 주문량은 작아지는 거지? 그러면 유지 비용은 어떻게 돼?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공장에 있는 평균 재고가 어떻게 돼요? 1회 주문량이 작아지면 작아지니까 유지 비용도 작아지지만 평균 재고가 작아지면 운전 자본이 작아져. 재고가 주니까. 그럼 자본 비용도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 그래서 여기 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문제 나올 때 조심할 거 이유형에서 주문 비용, 유지 비용, 자본 비용이 1회 주문량에 영향을 받는 거야. Certain Q, 아까 그 Q야. 1회 주문량. Certain Time을 도입하면 1회 주문량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잖아. 1회 주문량이 작아지면 주문 횟수는 커지죠. 아까 20회에서 200회로 커졌잖아. 그러면 주문 비용은 늘어날 거야. 대신 Q가 작아지면 평균 재고는 줄어드니까 유지 비용이 줄고 평균 재고 줄면 운전 자본이 작아지니까 자본 비용도 준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 거냐? 지금 이 문제처럼 여기 같으면 뭘 줬냐? 주문 횟수를 줬죠. 주문 횟수를 이용해서 1회 주문량을 찾아가지고 평균 재고를 찾아야 이 두 금액이 나와. 반대로 평균 재고를 주면 거기다 2배에서 1회 주문량을 알아야 주문 횟수가 나와서 또 주문 비용이 나오고 둘 중에 하나를 줄 거야. 이 주문 횟수와 평균 재고 중에 하나를 주는데 지금 이 문제 같으면 뭘 준 거야? 주문 횟수를 준 거야. 뒤에 가서 풀다 보면 평균 재고를 준 문제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줄 거다. 자, 그럼 여기 주문 횟수 기준으로 한번 보면 구입 비용은 지금 현재 2만 개를 사오는데 한 개당 얼마 주고 사왔어요? 10원 주고 사온 거야. 그 다음에 현재는 주문 몇 번 해요? 20회 하죠? 20회 하는데 1회 오더링 코스트가 5원이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은 4.5원이야. 자, 평균 재고 얼마? 이거 찾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예를 줬으니까. 자, 연간 디맨드가 2만 개잖아. 2만 개를 20회 주문했다는 건 1회 오더링 퀀터티가 1000개였다는 거 아니에요? 1000개의 반 500개가 평균 재고가 되겠지. 이 두 개는 둘 중에 하나만 줄 거다. 그러면은 1회 주문량 찾아서 수정해 줘야 되는 거야. 여기는 횟수 줬으면 평균 재고, 평균 재고 줬으면 횟수를 추정한다. 500개 4.5고 500개면 하나당 10원이니까 평균적으로 재고 자산 금액이 5천원어치가 있잖아. 5천원어치가 여기 자금으로 묶여 있어야 되는 거야. 자본 비용은 몇 %인데? 20%. 그 다음에 현재는 부족 비용은 어때요? 현재는 부족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 빵이야. 여기가 기존. 자, just in time이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이걸 20회에서 몇 회로 바꾼다고? 200회로 바꾼대요. 그럼 평균 재고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200회가 된다는 건 1회 주문량이 500개 되는 거 아니에요? 500개래. 100개. 2만 개가 필요한데 200회 하면 1회 주문량, 1회 오더링 퀀터티가 100개잖아. 그럼 평균 재고는 50개 되겠지. 50개. 그럼 여기는 4.5고 얘는 5고. 근데 조심할 게 있어. 빈번하게 주문하기 때문에 주문 단가가 얼마로 바뀌죠? 여기 얼마로 바뀌었어? 10.05. 그럼 여기도 10.05로 평균 재고 금액 찾을 때 단가를 좀 바꿔줘야 돼. 요거 실수를 많이 해. 이거 조심하세요. 응? 여기다 20%. 그 다음에 부족 비용은 몇 개 모자란다고 됐냐면 100개가 모자라면 하나당 3원씩 손실을 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는 203, 350이고 얘는 202, 625.5 해서
저스트 타임 도입하기 전에는 매입 단가 쌌지만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단 말이야. 저스트 타임 도입하면 단가 높아졌어도 총 비용은 절감되기 때문에 저스트 타임을 도입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크게 조금 낯설 거야, 문제 유형이. 응? 기존의 조업도 중심의 문제가 아니지. 응? 그래서 요 문제가 한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유형 하나 더 보면 1242페이지 42페이지 보시면 거기 27번이 있어요. 그게 또 다른 스타일이야. 그 앞에 참고로 1241페이지 25번 한번 펴보세요. 1241페이지 25번. 거기 피파 축구공이라고 돼 있어. 그 피파 축구공의 연간 수요량이 몇 개요? 디맨드가 몇 개 연간? 12,000개 돼 있지? 자, 피파 축구공 주문 횟수는 몇 회? 여긴 주문 횟수를 안 주고 평균 재고를 줬잖아. 평균 재고가 얼마로 돼 있어요? 100개잖아, 100개. 에? 평균 재고 어떻게 찾는다고? Q를 2로 나눴잖아. 그럼 1회 주문량이 몇 개였다는 거야? 200개였다는 거지, 200개. 그럼 1회 주문량 200개인데 12,000개가 디맨드니까 12,200으로 나누면 주문 횟수 나오잖아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준다고. 여긴 평균 재고를 줬지? 평균 재고 주면 주문 횟수 추정한 거고, 앞에 예제는 주문 횟수 줬죠? 그럼 평균 재고를 추정하는 거 왔다 갔다 해줘야 돼. 응?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27번이 조금 다른 스타일로 나온 거야. 27번 읽어보시면. 자, 저스트 타임은 지금 논의 읽어보시면 조업도가 중심 변수가 아니죠. 생산 시스템의 도입이라서 관련 항목을 뭐 조업도 중심으로 뭐 수익 비용 이렇게 나눌 거 없이 그냥 이익 관점에서 바로바로 정리하는 게 제일 빨라요, 문제 풀 때. 응?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7번에 저스트 타임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높은 재고 수준으로 요하는 업종의 특성으로 평균 재고는 7,500만 원이다. 종로회사가 저스트 타임을 채택하면 가구 창고 2개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이걸 다른 데 임대하면 얼마를 얻을 수 있다? 임대료 수익 3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이야? 관련 항목은? 쓸데없는 함정을 나왔지. 몇 개요? 2개니까 하나당 300만 원이니까 임대료 수익은 얼마가 증가해? 600만 원 커지죠? 그러면 임대료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은 증가야, 감소야? 증가지? 응? 자, 그 다음에 거기 가구 보관 창고를 다른 용도로 임대할 됐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원가 절감 요인으로 창고 운영비와 재고자산 손해보험료 등이 연간 50만 원이 절감된다. 응? 창고 등이 줄면서 절감되는 거, 창고 비용이 감소되는 게 50만 원 있다. 자,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어떻게 되죠? 증가잖아. 그래서 이 관점에서 그냥 바로바로 정리하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야, 수익 비용 나누는 것보다. 그 다음에 어디에 뭐라고 돼 있냐면, 추가적인 원가 절감 요인에 따라 창고 운영비, 그 뒤에 재고 수준 감소에 따라 재고 파손비, 기업 자본 비용으로 평균 재고의 1%와 5%가 절감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앞쪽에 있는 재고 파손비 같은 게 유지 비용이고, 재고 유지 비용이고, 그 다음에 재고가 줄면 자본 비용도 감소된다. 이렇게 돼 있죠? 두 개 합쳐서 1%, 5%니까 합치면 7,50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절감되는 거, 두 개 합쳐서. 평균 재고 주는 걸로 6% 하면 450만 원 절감되죠? 그럼 이것만큼 이익은 증가되겠지.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잘못 낸 거야. 응? 어떤 면에서 잘못 낸 거냐면, 이거는 그대로 두고 지금 저스트 타임 도입하면 평균 재고가 어떻게 돼야 돼? 평균 재고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균 재고는 그대로 있는데 자본 비용이 어떻게 줄어? 문제 출제자가 냈으니까 풀긴 하는데, 사실은 이건 어떻게 되느냐, 평균 재고가 7,500만 원에서
저스틴 타임 도입하면서 2천만 원으로 줄었다. 그러면 이제 자본비용과 유지비용이 주는 평균 재고의 감소로 주는 건데 평균 재고 내버려두고 뭔가 비율 곱해서 준 것만큼 문제된 건 사실 잘 낸 건 아니야. 잘못 낸 거야. 이해되시죠? 뭐 의도대로 뭐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풀긴 하지만 이건 적절하게 낸 건 아니야. 평균 재고가 주는 거야. 평균 재고가. 평균가 줄어서 유지비용, 자본비용이 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그 다음에 주문 비용은 어떻게 돼? 저스틴 타임 도입하면 주문 비용이 주문 횟수가 많아지니까 커지잖아. 그래서 얼마 커진 거야? 500만 원 주문 비용 커졌어. 주문 비용 커지면 이익은 줄겠죠? 그 다음 안전 재고가 없으니까 부족 비용이 증가한다. 부족 비용은 얼마 커져? 200개에 하나당 2만 원씩 400만 원의 부족 비용이 증가야. 부족 비용 증가하면 이익은 감소지. 그래서 그냥 이익 관점에서 이렇게 넣어보면 최종적으로 이익은 200만 원 증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요거 두 개가 자본 비용. 이게 주문 비용이잖아. 요거는 EOQ 모델로 설명하게 된 거고, 응? 이거는 그냥 항목을 언급해서 든 거고. 넣어야 될 항목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걸 계산 문제화하는 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응. 그리고 EOQ 모델 넣었을 때 조심할 거는 평균 재고나 주문에서 하나 나오면 나머지 추정해야 된다. 이건 좀 조심하시고. 응? 이렇게 되고 또 계산 문제로 나온 거 같이 한번 받고 다시 앞에 가셔서 조금만 더 보고 잠깐 쉴게요. 뭐냐면 그 끝에 책에 1214페이지 저스틴 타임이 회계에 미친 영향 이거 서술형으로 잘 나와. 표시해 놓으시고 밑에 성과 측정치도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라. 저스틴 타임이 회계에 미친 영향 요게 2차 같으면 말로 적도록도 나왔고 1차도 서술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첫 번째, 회계 처리가 단순화된다. 단순화된다는 말은 뭐냐면 저스틴 타임은 자 아까 원재료 사자마자 어디서 받는다 그랬어요? 원재료 사자마자 아까 현대자동차 같으면 라인에서 바로 받는단 말이야. 원재료 창고가 따로 없어. 그럼 원재료 계정을 따로 쓸 필요가 없겠지. 거의 제공해서 바로 받으니까 원재료를. 그래서 원재료 계정을 별도로 쓰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 저스틴 타임은 필요한 만큼 바로바로 만들어서 팔아야죠. 안전재고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지? 그래서 제조기간이 최소화된다고. 그러면 일부 계정을 생략할 수 있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이랬던 데 맥도날드 생각해. 맥도날드 햄버거. 햄버거 회사는 맥도날드 같으면 재고 자산이 뭐밖에 없을까? 맥도날드 해보세요. 맥도날드 매장 뒤에 가면 냉장고 큰 게 있어. 그 다음에 건조제 창고에 창고 큰 게 두 개가 있다고. 냉장고에는 패티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얘는 원재료죠.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패티를 꺼내. 국부 있어. 뭐예요? 제공품이지. 응? 굽는데 뭐 10분 안쪽으로 들겠지? 튀기고 있어 감자를. 제공품이잖아. 얘를 포장지에 싸서 빅맥 테두리 발라갖고 종이 포장해서 앞에 놨어. 그럼 이거 뭐야? 제품이죠. 제가 먹고 있어. 뭐야? 메추론까지 입속으로 들어갔잖아. 그러면 패티가 메추론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이게 다 만들고 10분인가? 15분 아니면 폐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분개할 때 구우면 기다렸다가 제공했다가 나왔으면 제품했다가 입에 들어가면 메추론가 이렇게 다 쫓아갈까? 아니면 원재료 바로 메추론가루 넣을까? 원재료 바로 메추론가루 넣겠지. 여기 패티가 없는 순간 먹었다. 응?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계정 일부를 생략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저스틴 타임이 공정의 특성상 아주 빠른 속도로 메추론가루 가기 때문에 계정을 일부 생략해도 문제가 없는 거야. 회계 처리가 단순화된다. 응? 그 다음에 원가른 가정의 중요성이 줄어든다. 원가른 가정 밑줄 쳐 놓으시고 이거는 뭐의 선택이죠? 원가른 가정이라고 하는 건? 단가의 선택이야. 거기다 좀 단가의 선택이야. 원가른 가정이랑 기초 단가로 할 거냐, 평균 단가로 할 거냐, 어떤 단가를 선택할 거냐의 문제잖아. 그죠? 기말 재고 수량은 확정돼 있고 거기에 어떤 단가를 곱할 거냐잖아. 근데 저스틴 타임이면 기말 재고 수량이 어떻게 돼요? 안전 재고가 없기 때문에 재고 최소화되잖아. 수량이 작기 때문에 어떤 단가를 곱하든 금액적으로 크기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재고 수량이 작아지면서 단가 선택이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야.
그 다음 추적 가능성이 향상된다. 이걸 가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거래의 흔적은 추적할 수 없어. 왜냐? 거래 흔적이 뭐야? 원재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이거는 추적하기가 거래의 흔적을 추적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원재료 바로 얻다 바로 넣어. 매출원가에 바로 넣고 막 이러니까 일부 계정을 생략하니까 거래 흔적은 추적하기 어려운데, 근데 뭐는 있느냐? 자, 이 셀 방식으로 공정을 배치하면, 예를 들어 여기 치즈버거 세트를 만드는 데 따로 있고 여기 빅맥 세트를 만드는 게 따로 있으면, 여기서 치즈버거 만드는 그 셀에서 패티를 바로 매출원가에 넣었어도 거래 흔적은 쫓아가지 않지만 이건 치즈버거 관련된 거지. 추적은 되잖아. 직접 원가가 많아지니까 추적 가능성은 향상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개별 원가 계산이면 작업 원가표에 직접 원가 성격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 셀에서 발생하면 오버헤드라고 봤던 것도 걔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얘를 원재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를 이렇게 기록하진 않고 이게 대부분 바로 팔려나가니까 이 작업 원가를 바로 매출원가로 넣는다고. 그럼 추적 가능성은 어때? 직접 원가가 많아져서 추적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거래 흔적을 쫓아가기는 어려운 거지. 원재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로 가는 건. 응? 말문제로 나와서 하는 얘기야.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추적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 다음에 종합원가의 적용이 확대된다. 아까 이렇게 한 라인에서 여러 개 만들던 걸 셀 방식으로 배치하면 하나씩 만들게 되잖아. 한 셀에서 하나만 만드니까. 그럼 종합원가 적용이 더 쉽겠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도 거의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생산량이 완성 환산량이 되는 거지. 간단히 종합원가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정상공선원가 배분의 중요성이 준다. 저스틴 타임이면 분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니까 거의 무결점 수준으로 품질을 관리한다고. 정상공선 원가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다 비정상으로 보는 거야. 그 다음 저스틴 타임의 성과 측정치 밑에 있는 거 보시면 거기 뭐야? 품질, 시간 뭐 이런 게 있지. 최근에 관리회계에서 주로 관심 있는 팩터 3가지 뭐라 그랬어요? 관리 대상이 되는 팩터 3가지. 타임, 퀄리티, 코스트인데 저스틴 타임은 방식의 특성상 시간을 빨리 해야 되고 빨리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분량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서 생산 방식 자체가 시간을 빠르게 관리하고 품질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그래서 별도로 그걸 관리하지 의도적으로 더 관리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그걸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 시간, 재무적인 측정치, 원가에 대해서 평가한다. 거기에 하나 더 있다면 재고 보유와 관련된 것도 평가한다. 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거기 재고자산 회전율, 전부원가 영업이익 중에서 저스틴 타임의 성과지표로 타당하지 않은 거, 타당한 거가 타당하지 않은 거 이유까지 설명하도록 저 시험에 나왔었어. 재고자산 회전율은 회전율이 높아지면 재고가 어떻게 되죠? 작아져야 회전율이 높아지잖아. 저스틴 타임은 재고를 최소화해야 되잖아. 적절한 거야. 저스틴 타임 성과지표로. 전부원가 영업이익은 어때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얘 단점 중에? 재고 과잉의 요인이 있잖아. 저스틴 타임에서 재고가 많아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전부원가 영업이익은 JIT의 성과지표로 사용하면 안 돼. 응? 재고 과잉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타임, 퀄리티, 코스트 이걸 다 평가하고 재고 자산도 재고 수준도 평가한다. 이해되시죠? 그거 받고 뭐 말문제로 나온 거 좀 봐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뭐 요 내용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30분 안에는 안 끝날 것 같으니 잠깐 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응? 조금 더 빨리 해보려고 했는데 잠깐 쉬고 그 뒤에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할게요. 응.